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채널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제약 공룡이죠. 바로 화이자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화이자가 항상 내세우는 이 비전, 이게 과연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신약 개발과 기업 가치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밝은 면과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화이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화이자의 그럴듯한 비전,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항암, 면역학, 희귀질환, 백신처럼 아직 만족스러운 치료제가 좀 부족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에서 완전히 판도를 바꿀 신약을 내놓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여요.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성공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비전 자체는 아주 원대하죠. 멋있고요. 하지만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기회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저희가 본 자료일 분석을 보면요. 화이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항암, 백신, 면역학 시장, 이 시장이 2024년 이후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은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렇죠. 아니 수천억 달러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특히 이 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로 mRNA하고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두 가지를 딱 꼽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해진 mRNA 기술, 그리고 또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그 ADC 기술, 이 두 개가 화이자의 미래를 책임질 뭐랄까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기술이 화이자의 핵심 자산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자료 3에서는 이걸 심지어 숨겨진 자산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일단 mRNA 플랫폼은 코로나19 백신 개발하고 또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고 안정화시키는 노하우까지 확보해서 확실히 선두주자 이미지를 굳혔죠. 감염병 외에도 이걸 항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DC 기술. 이건 시젠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건데 이게 정말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정밀 유도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상당히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아, 시젠 인수. 그게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자료 3을 보니까 이 인수로 얻은 파드셉 같은 ADC 파이프라인하고 또 mRNA 기반의 항암 백신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요. 2030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의 추가 매출, 그리고 순이익으로는 약 2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잠재력 아닌가요? 잠재력은 분명히 크죠. 네, 아주 큽니다. 자료 3에서는 심지어 이 mRNA와 ADC 기술 플랫폼의 내재 가치만 해도 약 3천억 달러에 이를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화이자 시가총액이 한 1,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거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이 기술력이 앞으로 닥칠 그 특허 만료 리스크 있잖아요. 그걸 상쇄할 핵심 열쇠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잠재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술들이 실제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ADC 같은 경우는 설계가 워낙 복잡해서 기술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정말 막대한 시간하고 비용이 든다는 점. 이게 화이자 입장에선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이자 스스로도 계속적인 기술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 구체적인 목표치를 보면 기대감이 생기긴 하는데요.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만으로 2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주요 신약이 딱 출시되면 3년 안에 해당 시장 점유율 10%에서 20%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특히 항암제 시장에서는 1차 치료제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건 경쟁 약물보다 먼저 쓰이는 표준 치료제가 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죠. 목표는 정말 야심차죠.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화이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랄까? 그런 리스크가 또 존재합니다.
자료 2를 보면요. 화이자는 R&D부터 생산, 유통까지 다 하는 전통적인 통합 제약 모델이에요. 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위험을 분산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좀 각광받는 특정 기술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바이오텍이나 생산 전문화 CMO 같은 자산 경량화 모델 있잖아요. 그런 모델에 비하면 자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 효율성이요. 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ROA, 총자산 이익률 같은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화이자는 워낙 가진 자산이 많잖아요. R&D 센터도 크고 공장도 전 세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내더라도 분모가 되는 자산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이 ROE나 ROA 수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료 이 추정치로는요. 자산 경량화 모델을 가진 바이오텍보다 ROE는 약 10%P, ROA는 약 8%P 정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규모 생산 능력이나 수직 통합이 장기적으로는 비용 통제에 더 유리하다.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군요. 가진 게 많아서 오히려 효율성 지표는 좀 낮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수익 구조 자체에는 문제는 없나요? 리스크가 있죠. 그것도 꽤 중요합니다. 자료 2에 따르면 화이자 매출의 약 80% 정도는 영업이익률이 한 35% 내외로 아주 높은 혁신의약품에서 나와요. 이건 좋아요. 근데 나머지 20%는 영업이익률이 한 25% 내외인 기존 의약품에서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이 기존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고 또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 연간 한 5%씩 매출이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의약품의 성장이 이 감소분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해야만 전체 성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네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군요. 게다가 고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겠네요. R&D 비용도 많이 들고 공장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도 계속 나갈 테고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 이 분석에 따르면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아주 크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매출이 예를 들어 10% 늘면 영업이익은 약 17% 증가할 정도로 잘 될 때는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측면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래서 매출 변동에 이익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예요.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그래도 제약사라면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임상 실패하고 특허 만료, 이 두 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 저희가 본 자료 2, 3, 9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리스크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임상 실패부터 보면요. 자료 2에서는 핵심 파이프라인 하나가 임상 3상에서 만약 실패하는 경우를 가정했는데요. 이 경우에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발생해서 순이익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이게 정말 제약사의 운명이 신약 개발 성공 여부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순간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역시 특허 절벽, 영어로 패턴트 클리프라고 하죠. 이거 아닌가요? 자료 3하고 9를 보니까 2025년도부터 엘리퀴스나 임랜스 같은 지금 화이자를 먹여 살리는 핵심 주력 제품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간 170억에서 180억 달러의 매출 손실 위험이 있다.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지가 진짜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170억, 180억 달러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이게 화이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자료 9에서는요. 이 특허 절벽 리스크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또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규제 IRA라고 하죠. 이게 만약 더 강화되면 최악의 경우에는요. 연간 매출이 추가로 15%에서 20% 더 감소하고 순이익하고 잉여현금 흐름,
FCF는 무려 30%에서 40%나 급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주가는 35%에서 45%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긴 하지만 그만큼 이 특허 절벽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리스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휴, 듣기만 해도 숨 막히네요. 이런 우려들이 혹시 최근 실적에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4를 보면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코로나19 관련 제품 매출이 확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감소했어요. 20%나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제품을 제외한 소위 넌-코비드 제품들은 11% 성장하면서 선방하긴 했어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보니 비갭 기준 순이익도 33%나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분기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넌-코비드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코로나 제품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2분기 전체 매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역성장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 압박도 계속 되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시젠 인수 관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R&D 투자 같은 것도 계속 늘었을 테고요.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인 비용 효율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겠지만 압박은 여전할 겁니다. 특히 자료 5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화이자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매출 총이익률이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 그로스 마진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PE 배수가 평균적으로 0.5포인트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화이자의 그로스 마진이 70%대 초반 정도인데 만약 이게 68%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 자료 5에서 시나리오 C로 제시된 건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주가가 추가로 15%에서 20%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 초반은 방어하고 가급적이면 74% 이상으로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듣다 보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LTV, 고객 생애 가치하고 CAC, 고객 획득 비용 관점에서 보면요. 신약이라는 건 특허 기간 동안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니까 LTV가 정말 엄청나게 높잖아요. 특히 블록버스터 하나 제대로 타지면 그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화이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갖춰진 인프라가 있으니까 신약을 출시할 때 드는 비용, 즉 CAC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죠.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LTV/CAC 비율 자체는 제약산업이 가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특히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는 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고요. 화이자가 시젠 인수나 R&D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도 결국 미래의 높은 LTV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야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도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는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임상 실패 리스크가 늘 따라다니니까요.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문제군요. 그래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요? 자료 5를 보면 선행 PE가 약 13.1배 정도로 나오던데 이게 동종의 다른 대형 제약사들 보통 15배에서 25배 정도 받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 혹시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 특허 절벽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게다가 선행 배당 수익률이 5.6%나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인데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배당 매력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확실히 저평가 매력하고 높은 배당은 지금 화이자 주가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PE가 낮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파이프라인 성공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딱 나왔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다만 화이자가 혁신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즉 다른 제약사들보다 더 높은 PE를 인정받으려면요. 자료 1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이 실제 성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특수 이후에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배당 역시 중요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배당의 지속 가능성에도 결국 물음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도 최근 시장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꽤 웃돌면서 주가가 하루에 5% 넘게 올랐잖아요. 매출도 147억 달러 나왔고 넌코비드 부문도 10% 성장했고 EPS도 0.78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왔죠. 자율 6 분석을 보니까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니까요. 이건 꽤 의미 있는 신호 아닌가요? 네, 2분기 실적 자체는 분명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준 건 맞습니다. 자료 8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불시나리오 조건들, 예를 들어 넌 코비드 성장률이 12% 이상이라든지 조정 총 이익률 77% 이상 같은 것들에 상당히 근접한 좋은 성과였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분기 실적만으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6에서 또 지적한 것처럼 이날 주가 상승에 자사주 매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EPS 증가율은 0.071%로 아주 미미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실적 개선 자체가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사주 매입보다는 실적 자체가 중요했다. 최근에 그 헬리온 지분 매각해서 한 34억 달러 정도 현금을 확보했던데 이런 자금은 그럼 어디에 쓸까요? 이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요. 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을 핵심 사업 강화나 부채 상환에 쓰는 건 재무 유연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자료 6에서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해요. 경영진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같은 단기적인 주주 환원보다는 사업 재편이나 재무 안정성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지금의 이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데 방점을 둔 행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도 목표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걸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실적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뛰어넘어야 할 텐데요. 매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 7을 보면 당장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2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사이로 제시됐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20억 달러 차이면 꽤 큰데요. 그렇죠. 이게 아직도 코로나 관련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인 중간값 한 130억 달러 정도 달성하는 걸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봐요. 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정도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결국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가이던스 상단인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예를 들어 145억 달러 이상 나와주거나 플러스 4에서 8% 상승 예상 아니면 아예 150억 달러 이상의 서프라이즈 플러스 10% 이상 상승 예상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결국 넌 코비드 사업이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시즌 통합 효과나 항암제 성과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의미가 있다. 혹시 옵션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봤었는지 그런 정보도 있었나요?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 8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V를 기반으로 계산해본 예상 주가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4%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치가 이미 어느 정도 확정적이거나 아니면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언제든 서프라이즈는 가능하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네,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봤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기가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도 있던데요. 여전히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12억 이상 FCF, 비용 절감 목표도 크고 4천억 이상, 특히 시젠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면 지금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는 거죠. DCF 모델 같은 걸로는 30%에서 45%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추정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 9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시젠 인수를 통한 혁신 포트폴리오의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료 9에서 사용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게 9.5%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리스크 조정 할인율이요? 그게 높은 건 안 좋은 건가요? 네, 높을수록 그만큼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즉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자본 비용 WACC가 8.0%인데 여기에 특허 절벽하고 규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무려 2.5%포인트나 추가로 반영된 결과예요. 물론 기회 요인으로 일부 할인되긴 했지만 여전히 9.5%라는 높은 할인율은 화이자의 미래 현금 흐름에 내재된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의견 이면에 이런 리스크 평가가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오늘 화이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화이자는 분명히 mRNA와 ADC라는 아주 강력한 신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시젠 인수를 통해서 항암 분야를 강화했다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런 잠재력이나 또 높은 배당 매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넌 코비드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나 비용 절감 노력 같은 것들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 매출 급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통합 제약 모델의 구조적인 비효율성 문제라든지 신약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의 재무적 타격 가능성,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약가 인하 압력 같은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들도 결국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결국 화이자의 미래는 이런 엄청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또 그들이 가진 그 혁신 파이프라인의 약속을 실제 매출과 이익이라는 성과로 얼마나 잘 증명해내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또 잠재력도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화이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입니다만 이것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기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은 저희가 첨부한 자료들과 AI를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므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최신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화이자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